이어서 선택 4.13 후보 초청 대담, 제주시 을선거구 오영훈 예비후보 편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 가요. KCTV 제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일보,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 등 제주도 내 5개 인터넷 언론사와 KCTV 제주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4.13 총선 예비 후보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 후보를 모시고 오 후보의 정치 철학과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의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후보의 프로필을 보시겠습니다. 오영훈 예비후보입니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8대 9대 제주특별자치 도의원을 지냈고 현재는 제주미래비전 연구원장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영훈 후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직 공식 후보로 등록되지는 네. 않았지만 네, 편의상 호칭은 후보로 하겠습니다. 네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선거구 경선 과정에서 네네. 현역 3선 의원을 누르고 네. 경선에 승리를 하셨습니다. 네. 결과를 좀 이변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표 차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박빙의 승부였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4년 전에 이미 경선을 경험을 했었고 또 새로운 경선 방식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제주시 을선거구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비율이 상당히 높아왔던 곳이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또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에 맞추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맞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 선거운동 네. 과정을 보면 우리 오영훈 후보는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네. 못 봤던 여러 가지 선거운동들이 나왔습니다. 네. 뭐 개인 블로그를 운영한다든가 네.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다시에서 SNS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활발한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네.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어쨌든 4년 전에 이제 경선에서 조직 선거를 중심으로 한 경선 방식에서 패배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은 또 다른 경선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20, 30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면 저는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고 또 지금 정치에 실망하고 있는 20, 30대가 정치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SNS를 통해서 소통의 공간으로 이게 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와 또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듣고 전달하는 이런 소통과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창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웃 블로그 인터뷰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페이스북을 활용한 생중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선거운동 방식 다른 분들도 한 번도 안 써봤던 건데 비용도 들지 않고 또 더욱더 많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바로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봤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정치적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 이번 경선 승리의 원동력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본선에서도 상당히 큰 경쟁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선 과정이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됐어요. 뭐 지금 오영훈 후보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 SNS를 통한 경선 선거운동 방식 그렇죠. 이런 방식이
이 방식으로 인해서 선관위에서 네. 일부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라고 네. 해서 이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글쎄요, 제가 SNS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당의 경선 방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새누리당 지지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관련한 발언 내용인데, 물론 이제 이걸 흔히 이제 언론에서는 역선택을 뭐 유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련 선거법 조항에 보면 성별, 연령별 등을 거짓으로 유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성별, 연령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요. 그 등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거주지, 주소 이런 건 안 변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그건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을 지지하는 선호도를 바꾸는 게 거짓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거짓 될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지지율이라는 거는 선호도, 마음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평생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평생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거든. 민주당이 못하는 모습 보이면 바꿉니다. 무당파로 가기도 하고요. 지지를 철회하거든요. 그건 새누리당 지지자도 마찬가지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를 꼭 이루어야 돼요. 저는 그게 저희 최대의 과제입니다. 저는 2017년 선거에서 정권교체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미래 없다고 보거든요. 희망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견고한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민주당 지지자로 오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새누리당 지지를 그만하고 무당파로 남아있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게 목표예요, 목표. 이 목표를 위해서 꾸준하게 제가 일상적으로 정치 활동하는 것을 역선택을 유도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지금 선관위가 지금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 경선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오영훈 후보가 새누리당 지지자도 오영훈을 지지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 이전에 그 SNS에서 11일 그리고 3월 11일, 3월 13일 두 차례 이렇게 직접 그 SNS 통해서 방송을 하는데 이미 12일 날 선관위에서 1차 구두 경고가 구두 경고의 내용은 그 당시 조사받던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 역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메시지 발송 건에 대해서 또 상대방 쪽에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제가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뭐 7.9% 차이로 제가 앞섰습니다 하는 문자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저는 구두 경고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물론 그건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두 경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새누리당 지지자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내지는 또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돌리는 이런 과정이 일반적인 저는 정치 행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선관위에서 경고한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는다? 그건 저는 정책 신념과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저는 유권자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 선거법 하면 선거운동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권자가 판단해서 그 문제도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유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판단을 또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또 지금 현재 재심 청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또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판단하면 다 끝나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건 제가 무슨 그 입장을 또 따로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더욱더 좁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옳지는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경선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했고요. 지금부터는 본선을 앞두고 우리 오영훈 후보의 결의를 다지는 출마의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저는 8대 9대 도의회 의원을 지내면서 상당히 많은 아픔과 또 미래 비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02년도부터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고 쭉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신자유주의 정책이 저는 일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저희 특별자치 특별법에 그대로 녹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가 있다. 그래서 도의회의 어떤 입법의 한계, 입법 재정권의 한계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이고, 법률을 접근하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 비전을 우리가 만들게 해도 쉽지 않은 상황.
제주도민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법률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활동이 얼마큼 나한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바꾸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출마를 결심했던 거고요. 특히 저의 이웃들이 바람이 지금 제주도가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많이 해주시고 있고, 또 저한테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국회의원은 도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주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공약을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첫 번째는 저는 국제시 특별법의 개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완화해서 저는 규제 합리화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완화라는 거는 모든 것을 규제를 풀어버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값이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럼 부동산 문제도 계속 규제를 완화할 거냐는 문제죠. 법적으로 완화를 못 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규제를 완화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또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맞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죠. 근데 사안별로 접근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규제 완화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입니다. 지금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요. 연간 5%씩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버립니다. 협의할 대상이 없어요. 관련 법에 보면은 임대 대표자 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협상도 안 되고 자치권이 보장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애들이 이렇게 놀다가 넘어지면 다른 아파트,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네 집 아이가 넘어졌구나. 내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내가 너네 집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해서 다 아니까. 근데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치회가 구성이 안 돼요.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인회도 없고 분야회도 없고 자치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공동체의 사각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임대주택의 문제가 가장 명점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임대료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가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을 가고 있다. 그럼 이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사회 안전망이거든요. 그 사회 안전망의 역할이 어딘가 지금 누수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공약을 좀 핵심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임대 대표자 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 협상도 하게 되고 자치위원회도 만들게 되고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넘어가고 네네. 있습니다. 우리 이번 총선에 나서는 주자로서 박근혜 정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제주도와 관련된 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이행하고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물론 신공항 문제가 발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모든 분야,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접근이 상당히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탄생 전에 후보 당시에 공약했던 내용들이 지금 전부 다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지원하겠다고 애들 보육료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이제 다시 이제 3월달부터 지금 난립니다. 우리 학부모들이나 그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권을, 우리 정부 여당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국민이 어떤 지지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도 요즘은 점차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정권에 대한 욕구와 열망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네네. 주관 지 이제 2년이 돼 가고 그쵸.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에 대한 평가,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상당히 잘 주고 싶죠.
잘 주고 싶은데 뭐 글쎄요.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점수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100점 네, 만점. 70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많은 제2도민들의 유권자가 선택해서 많은 득표를 올려서 이렇게 당선이 되셨고, 또 처음에는 이제 협치를 또 주장하시면서 연정에 가까운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2도 내 다양한 정치적 세력과 이해관계를 극복을 통해서 연정과 비슷한 이런 협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좀 잘 실행이 안 됐죠. 근데 저는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도의와의 관계 설정을 처음에 제대로 못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민의를 대표하는 도의회와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면서 전반적으로 협치에 대한 이런 정치 철학이 실현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른 게 아닌가. 그런 과정이 제반 이제 뭐 1차 산업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 산업 정책, 그리고 뭐 복지 정책 이런 부분에도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개발 정책에 있어서도 일관된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게 다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그런 점이 아직 또 도정이 이제 2년이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협치의 어떤 철학을 다시 한번 찾고, 그리고 또한 지역의 의회, 도의회와 또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이거 어떤 동반자적 협력적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 나간다면 충분히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주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 네네. 듣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이죠,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성산 쪽에 이제 예정지하고 네. 2025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이 정부가 발표한 이 공항 조성 계획안 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공항의 수요가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저희 도민들의 문나들이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우리가 다 피부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또 그와 또 다른 의견을 또 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다수의 도민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다고 봅니다. 입지 재검토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지금 기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좀 봤는데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의 과정, 그리고 공항 기본계획 수립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논증 근거로서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그런 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노출되어지고 또 공개되어지고 또 그런 지역 협의체와의 대화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입지 재검토는 고려돼야 된다?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항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고려의 문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공항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권한으로서는 그런 주요한 자료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당선이 된다면 국회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된 것인지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과 지역 주민의 의견들이 제대로 부합되게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해 9월인가요? 복지국가 정당 창당 움직임이 있을 때 네네. 오영훈 후보도 공동대표로 참석하는데 네네. 상당히 주도적으로 같이 합류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맞습니다.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2당 구조, 양당 체제 구조가 돼서 이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비판을 저도 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진짜 제대로 발전하려면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신념이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만들어야 되고요. 누구나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구나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나라, 물론 북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국가들이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건 맞고요. 다만 정치 권력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과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문제를 저는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 이제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작년 10월 이전까지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당이 무질서한 모습을 계속 노출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당의 정체성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당의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복지국가 창당 움직임에도 관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10월 이후를 거치면서 당이 쇄신하는 작업들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당명 개정, 그리고 새롭게 당대표의 또 사퇴, 그리고 혁신안의 관철,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영입,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당을 면모를 쇄신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을 가져왔고, 또 김종인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라는 일종의 화두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서 명확하게 승부를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안철수 대표,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과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개인적 친분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고요. 뭐 알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이번 총선에는 뭐 안철수 그리고 천정배 의원과 함께 총선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국가를 추진하시는, 복지국가 운동을 추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천정배 의원도 이제 개혁적 국민정당을 이제 추진을 하셨고, 상당히 또 야권진에서 많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3정당이 될 수 있다면 고려한다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제3정당 체제가 되어서 연정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가졌던 거고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제3정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진보신당, 진보정당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수권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권의 정당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그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저는 복지국가 실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권을 잡아야 복지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때문에 저는 제3정당이 자리 잡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체제에서는 양강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그런 과정에서 다시 또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저는 3당 체제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또 정책 입장 피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제주로 들어오는 이주민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인구가 크게 늘면서 경제 규모는 덩달아서 커지고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뭐 교통, 주거, 뭐 상가세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증가,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좋은 현상이죠. 이주민들 많이 온다는 거는 제주도가 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가 있고, 그런데 다만 이게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시킬까,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멈춰야 될 시점이 왔다. 이 가파르게 오는 속도를 늦춰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와 동반해서 지금 일고 있는 또 뭐 중국인 투자 열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이제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럼 이것을 규제의 어떤 강화를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의 수요의 어떤 진단을 통해서 저는 단계적으로 이걸 가져야 된다. 즉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용량, 총량을 계산해내고 그거에 따라서 이주민들과 또 관광객의 이런 증가세를 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또 경제정책을 이제 재정정책을 펴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저는
저는 두 가지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올 기업, 올 자본, 그다음에 올 사람. 이거는 우리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온 다음에 고민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미 온 사람, 이미 살고 있는 제주, 이미 온 자본, 이미 와 있는 기업,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기업 경쟁력도 높이고,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이주민들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동네 분들과 우리 이웃 분들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네. 이렇게 고민의 초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사사 문제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네. 행자부가 지난해 12월 네. 4.3 사건 희생자 가운데 남로당과 무장배 네네. 수계급 53명에 대해서 네. 재심사를 통보를 했다가 지난달 20일이죠. 네. 보류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4.3 특별법의 정신을 우리 관련 부처가 또 이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4.3 특별법의 정신은 화해와 상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화해와 상생이라는 거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보고서가 발간되고 그런 과정에서 명예회복 사업이 진행되고 위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화해를 통해서 같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물론 일부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저는 추가적인 진상 조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추가적인 진상 조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완벽하게 차단시키는 것도 저는 국가기관의 역할이고 그 서산평화재단이라든지 관련 기관들이 그런 일들을 나는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래도 헬스케어 타운이 네. 지금 큰 현안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네네. 막대한 소송에 지금 이렇게 휘말려 있고 제주도와 개발센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개발센터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방법 여기에는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짧게 맞게 말씀해 주십시오. 옳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정책을 수정할 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부분적인 입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입법 작업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 네네.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유권자 여러분, 제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TV 토론의 과정, 그리고 또 공식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계속 가져나가겠습니다. 저의 생각,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하면서 더불어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영훈 후보 잘 들었습니다. 네, 선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도민일보와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 제주 등 제주도 내 인터넷 5개 언론사와 KGTV 제주방송은 내일도 총선 후보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담의 주인공은 제주시 을선거구 국민의당 오수용 예비 후보입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